자, 일단 준비를 오늘 뭐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쁘죠? 기껏 이게 다야. 그리고 이건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와 같이 그냥 쭉 그냥 분위기만 한번 익힙시다. 그죠? 이게 국제 처음부터 뭐 조약이고 나발이고 하다가 큰일 나겠어. 그죠? 그래서 저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 학원에서 국제법 가르칠 때는 의욕이 막 충만했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막 오버해가지고 막 10시간 막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절반이 달아났어. 그죠? 국제법 때문에 포기할 정도로. 그죠? 많이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오늘은 요 불과 7, 8쪽에 걸치는 요 부분으로 쭉 국제법이 무엇인지만 한번 자, 개념을 잡아봅시다. 자, 국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하면 프린트물이 없어. 있어요. 뭐 하나 더 있어요? 자, 다시 들어갑시다. 자, 국제법은 국가와 국제기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국제법의 주체겠죠? 도대체 국제법이 해당하는 건 개인이야? 불행히도 개인은 아니에요. 국제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바로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너무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법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개인은 빠지고요.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왜 국내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구별되는 성문법 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의 법 체계는 그 국민 누구든지 포함되는 특별법이 아니라면 이게 바로 국내법인데 국제법은 그런 성문화된 법전이 만들어지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법은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게 맞아. 이해되시죠? 조약도 있고요. 관습법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관습법인데 관습법을 법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국제 다양한 일단 그 주체들끼리 이해가 충돌되는 바람에 만들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만드는 과정, 형성되는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미 헌법같이 명확하게 일단 주어지는 법전을 자, 테두리에서 해서 공부하는 우리의 그 법, 그 공부 스타일과 국제법은 다르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학설이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이해가 충돌되고 하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법은 쉽게 말하면 길잡이가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무작정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어쨌건 국제법은 뭐와 관련된 법이야? 라고 얘기할 때, 개인은 거의 빠지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회사나 개인도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다가 뭐라고 잠깐 메모하시냐면 ISD 조항이라고 얘기해서 투자자와 국가에 관련된 소송을 ISD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에는 요새 떠오르고 있는 법책이기 때문에 가끔 자, 국제법에 우리 국립외교원의 국제법 그 항목으로 문항이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ISD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스테이트의 그 국가예요. 그죠? 인베스터. 그러니까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야. 그럼 얘는 개인 아니겠습니까? 자, 얘는 국가야. 그러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전통 국제법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국제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심한 학문이라고 얘기했죠. 바뀌고 있는 추세야. 그죠? 심지어는 국제법 개인은 국제법에서의 개인은 별 대수롭지 않은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ISD가 만들어지면 현대 국제법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주체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지 올라와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중요한 국제법의 주체는 누구다? 국가예요. 그죠? 국제기구와 더불어서. 자,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표현하겠습니까? 하면 국제공법이에요. 이걸 다 배워야 돼. 사법공법. 아니죠? 사법은 우리 버려요. 너무 다행이죠. 그죠? 우리는 국제공법만 공부하면 돼요. 국제공법이 뭐예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목차, 커리큘럼 목차 보셨는데 그게 다 국제공법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20개 몇 세기 때 국제법이 완성이 됐습니까? 하면 거의 완성이 된 시기가 최근이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법은 도대체 이게 몇 년부터 일단 국제법이 자 일단 체계화되게 했습니까? 하면 19세기부터 서서히 법의 역사 보시면 그때부터 국제법이 하나의 형성 과정을 보이다가 20세기 와서야 쭉 떠오른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S1 단계에서만 보시면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국제법의 논문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현재 국제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추세까지 조금 보셔야 되고, 그죠? 거기까지야, 딱 국제법은, 그죠? 이렇게 뭐 따지고 보면 국제법이 정말 감 못 잡는 과목일 수도 있지만, 요령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형성 중인 거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시험 출제에서 벗어나요, 그죠? 다 명확한 부분만 드러나니까 국내법보다 오히려 출제 범위가 더 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건 그게 바로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역사, 법의 역사를 좀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국제법은 언제까지야? 라고 얘기하고 현대국제법을 언제부터야? 라고 얘기할 때 1945년을 기점으로 보통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을 전통국제법 체계라고 얘기해서 전통국제법의 대표적인 시점은 제1차 세계대전. 그죠? 이때가 전통국제법의 시기라고 얘기하고 현대국제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건 제2차 세계대전.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됐던 그해야. 그죠? 그래서 그 이후 과정을 야, 현대국제법 아니냐라고 정리하죠. 그죠? 그러면 가끔 이 시대에서 이 시대로 이렇게 발전한 과정을 가끔 이렇게 노출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대표적인 증거는 과거에 1차 세계대전의 전통국제법에 비해서 현대국제법이 각광받았던 가장 또 변이되고 있는, 즉 변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자, 국제 아닌데 옆반인데 예. 자, 국제인권법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자, 일단 이게 도대체 왜 이걸 예를 들어줬어요 하면은 전통국제법보다는 현대국제법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법 파트가 인권법 파트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인권법 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전쟁도 이기는 게 장땡이야.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현대국제법은 어디 이후로 나오느냐면 잔혹한 전쟁에서 참상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보니까 개인들이 보스니아 내전 같은, 여러분들 코소보 사태 보스니아 내전 들어보셨죠? 90년대 발칸반도에 있었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뭐 서로 간에 아주 참혹했던 전쟁인데 그때 나왔던 표현이 20세기 후반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인종 청소란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르완다니 뭐 아프리카권에서 일어났으면 비극적이지만 그럴 법한데 이건 유럽에서 일어났던 분쟁인데 그때 있었던 그 분쟁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얘네들이 20세기 초반에 원래 크로아티아가 좀 잔혹했던 애들인데 이게 예를 들면 하고 싶어. 그래도 그죠? 뭐냐면 상대를 부족을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을 다 뽑아. 그래서 마치 임난 때 우리가 귀무덤을 만드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목골이라고 다녔어요. 그죠? 그만큼 많이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가해자가 크로아티아야. 우리가 왜 드브르그니크라고 그 도시 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도시. 그죠? 근데 그때 불과 30년 전에 그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보스니아나 세르비아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다고. 그 이후에 바로 직격적인 반격이 세르비아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타겟팅이 되겠습니까 하면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야. 반대로. 그러니까 보복의 역사가 계속 지속됐는데 제가 예전에 기자가 썼던 르뽀 책이야. 보스니아의 90년대 상황을 그대로 눈으로 일단 보고 발로 걸으면서 기록했던 책인데 너무 잔혹해가지고 왜 너무 잔혹하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직시하잖아요. 그죠? 저 책을 어떻게 피할 수 없어 그냥 다 보고 말았어. 사진도 너무너무 끔찍한 사진이 있는데 근데 내용을 뭐 전달하긴 좀 그런데 하나만 아직도 나 혼자만 고통을 안을 수 없죠. 그죠? 여러분 뭐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너무 잔혹해가지고 이게 내 이웃 어떠고 저쩌고 하는 그 국제기자가 썼던 책이에요. 그 사람을 잔혹하게 오랫동안 살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서히 죽어가는 걸 그죠? 기술자야. 여기서 기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연한 부분을 철사로 꿰가지고 상대까지 이렇게 뚫게 만드는 거야. 어디냐면 항문에서부터 철사가 들어가서 쇄골까지 나오는 거야. 아주 얇은 철사인데 얘가 왜 기술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잘못해서 장기를 다치게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직사잖아. 근데 그걸 피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걸 다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광장에 묻거나 그러면 광장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6시간, 7시간을 생존하는 게 생존이 아니잖아.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죠? 이 양반이 그걸 다 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썼어. 그러니까 이게 코소보 내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종청소라는 부분이
우리가 먼 문명권에서 있었던 유럽에서 그냥 전쟁이 벌어졌겠거니가 아니라 이게 무려 20만을 학살했던 근데 더 끔찍한 사례들이 많아.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파트가 뭐란 얘기죠? 희생당하는 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야. 근데 더 이상 이런 걸 직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좌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 체계가 이건 강하게 일단 터치해야 되겠다. 이쪽 파트가 요새는 아주 각광받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과거에는 뭐죠? 과거에는 just war야. 정전론이야. 어떤 게 전쟁, 일단 정당한 전쟁이야? 이거 얘기했는데 요새 이거 의미 없어. 요새 뭘 얘기하죠? 무조건 무력 충돌. 무력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야. 아예 국가 책임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거의 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전쟁행위나 잔악행위 때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일단 적발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면 피노체트. 칠레 유명한 국가 지도자였죠. 그죠? 쿠데타에 의해서 뒤집어졌는데 거의 20년 동안 바로 칠레에 정권을 휘둘렀던 인물인데 그때 더러운 전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만큼 많은 자국민을 고문하고 학살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을 나중에 기소했어요. 다 인권법이 발전한 결과예요. 그죠? 거기다가 밀로세비치, 아까 얘기했던 세르비아의 그 잔악했던 주범이었는데 대통령이었는데 현직인데도 기소했어요. 그죠? 자, 국제법이 발전한 하나의 증거겠죠. 과거에 이게 없었다고. 이해되시죠? 국제법의 발전 역사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그 지점이 뭐냐면 국제법은 변동적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민공법이란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법이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물론 일본이에요. 번역 문화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얘네들이 19세기부터 얘네들이 그 처음에 개방한 게 1854년에 문을 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먼저 한 게 뭐냐. 이거는 참 지혜로워. 모든 서양에 있는 법, 일단 법과 그다음 특히 먼저 손댄 게 여러 가지 책들도 있겠지만 법을 먼저 손댔어. 그래서 국제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체계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의 국제법에 정통한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일본 학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가보경장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 체계가 이런 국제법을 가리키는 용어가 만국공법 뭐 이런 용어로 소개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야 뭐 일단 간단한 얘기니까. 아, 이거 외워야지? 의욕은 너무 일단 가상하지만 좀 참으셔. 그죠? 왜냐하면 앞으로 외울 게 산더미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배경 설명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너무 쇼크를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장래 외교관 되실 분들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파견된 곳이 국제 아주 그냥 제일 중요한 사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런 걸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일단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안 되겠죠. 그죠? 저는 충격이 거의 1년 동안 갔어요. 그죠? 그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3번 보시면 20세기 이후에 여러분 또 하나 3번 파트가 뭐냐면 국제법의 또 다른 파트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법에서 공부할 파트야.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은 국제법의 기초겠죠? 국제공법이라는 얘기입니다. 2번은 뭐죠? 우리나라에서 만민공법 또는 만국공법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 게 우리나라의 법체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린 공법만을 공부하는 법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괄호 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국제법이 다양하게 그 영역을 찾아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드러진 법이 특히 어떤 법이야 하면 물론 인권법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경제법이야. 우리가 뒤에서 GS2에서 공부할 경제법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의 영역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체크하실까? 근데 국제법의 가장 단점이 뭐예요 하면은 여러분들 국제사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주체가 없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오래 내려왔던 것도 우리 한번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때로는 조약이라고 해서 국가와 국가끼리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끼리 꼭 지키자 이런 게 전부야. 강제력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형법에 관련된 부분도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국제형법. 이거에 의해서 ICC라고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거의 21세기 와서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강제력이 미약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국제법을 가장 안 지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그죠? 국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조약이나 뭐 등등을 일단 만들어냈지만
사실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이걸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그죠? 결과적으로 강절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얘기겠죠? 국제법의 태생적인 한계야. 이해되시지? 자,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시겠습니까? 하면은 강제력이 결여돼 있다. 그죠? 그래서 불완전한 법 체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형성 중인 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자, 효력을 기준으로 4번 국제사회의 일반의 효력을 가지는 일반 국제법이 있고요. 특수 국제법이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국제법을 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자, 성문화에 따라서 일단 국제성문법이 있고요. 국제불문법 밑에다가는 바로 관습법이라고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관습법인데 되게 중요해요. 그죠? 관습법은. 근데 뭐 지금 당장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 대략적으로 의미는 이해되시죠? 통과. 자, 연역 보십시다. 역사예요. 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어떤 때는 시간 없을 때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 파트인데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훑어는 봅시다. 자, 현대국제법의 기원은 바로 일단 로마의 유명한 일단 교황에 관련된, 즉 쉽게 말하면 종교법을 기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16, 17세기라고 돼 있죠? 자, 줄 쫙 끊으시고 이게 바로 어떤 때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럽인들에 의해서 그 대륙이 공략당할 때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뭐 일단 우리가 국제 정책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스페인으로부터 또는 포르투갈로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이쪽 지역에 침투해가지고 잉카 제국이나 뭐 아즈텍 제국이나 이런 데를 다 점령하면서 인디오 문화를 말살하지 않았습니까? 대륙이 좀 이상하네. 자,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일단 그동안의 문명권 이외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주로 어느 나라겠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시끄럽죠? 그죠? 여러분들 왜 일단 가실 때, 주간 브리프 다 챙겨가지고 가십시오. 그죠? 그래서 한 주 동안의 기사나 이런 것도 제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되, 베네수엘라 시끄럽죠? 그죠? 콜롬비아 시끄럽죠? 라틴 아메리카가 전반적으로 좀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 원주민들이 스페인이나 등등의 유럽의 제국에 침략을 받아서 300년 동안 고통에 일단 휩싸였던 대륙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 유럽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신기한 건 거의 원숭이급인데 거의 벌거숭이처럼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인간으로 부를 수 있을까? 이거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죠? 그러면서 국제법이 유럽인들의 법이냐 아니면 인간들을 위한 법이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게 16, 17세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서 국제법의 법의 영역이 하나 둘씩 법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다 모르셔도 돼. 자, 일단 스콜라주의 교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살라망카는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 바로 대표적인 대학으로 가장 오랫동안 소개됐던 살라망카 학파가 만들어졌던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비토리아예요. 그죠? 자, 국제법의 창시자입니다. 줄 쫙 거놓으시고 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유스, 인테르, 겐티스라고 불리는 라틴어죠. 이게 바로 국제법에 대한 어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당시에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제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에 기초가 됐던 게 수도원들이야.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출발은 신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 이후에 빅토리아의 국제법을 유럽에 쭉 소개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초창기에 패권을 장악한 게 스페인이니까 스페인에 의해서 주변에 이렇게 쭉 소개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인물 바로 네덜란드의 국제법의 아버지죠. 휴고 그로티우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국제법을 공부하셨으니까 그로티우스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죠. 국제법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반이 바로 해양의 자유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낼 정도로 국제법의 기초를 어느 정도 탄탄히 일단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공리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벤담이 뭘 얘기했을까요? 국제법이라는 용어를 영어식으로 처음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의 역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은 여기에서 한 명을 대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그로티우스입니다. 그죠? 휴고 그로티우스 정도는 네덜란드 출신의 대표적인 국제법의 아버지다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조금만 더 일단 훑어보십시다. 빅토리아는 국제법을 자연이성이 제 민족 간에 뿌리 박힌 것이라고 규정.
그래서 국제법은 일종의 뭐다? 단순하게 국가 간의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보편인류법에 체크하실 것. 이건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들이 관심을 가진 건 인디오라고 얘기하죠. 인디언보다는 인디오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국제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일까? 그 대상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 말도 안 되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한테는 이들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나 봐. 그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규율할까를 고민했던 최초의 학자들이 비토리아 같은 이런 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학자가 수아레스예요. 그죠? 비토리아 같은 일종의 토마스 아퀴나스 운운하는데 이게 중세 철학이에요. 그죠? 아실 필요는 없고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해서 강단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교의 가장 밀접한 신학이 종교화되어 있는, 아니 신학이 철학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학파가 스콜라 교부 철학인데 이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스페인의 스콜라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자연법의 입장에서 국제법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초창기 스페인 학자들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젠틸리 같은 학자도 일부 나오는데 뭐 됐고, 자, 이 사람 생략, 법 실증주의자인데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는 없고, 자, 이러면서 시기가 조금 진행이 돼서 일단 후기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자연법학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푸펜도르프예요. 그죠? 17세기 왕성하게 활동했던 자연법과 국제법이라는 책을 만들었던 그 학자인데, 국제사회에서 국가보다 상위 의사가 없다. 결과적으로 실정 국제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해서 자, 국제법을 자연법의 부분으로 종속시켰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연법 부인론자라고 표현한 게 푸펜도르프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실정법학파가 조금 더 일단 자, 힘을 얻고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주우치 같은 학자가 일단 대표적인 요 실정법학자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머릿속에 안 남죠. 그죠? 제가 이 순살까지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죠? 전혀 염두에 두지 마시라는 얘기야. 안 날 수는 없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할 만한 학자가 바로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 학파예요. 그죠? 요 정도만 기억하십시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 자, 일단 처음에 스페인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시대 때 이렇게 활성화됐습니까? 하면 17, 18세기 때 바로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 학파. 얘네들은 좀 일단 우리가 국제법의 역사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학자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게 바로 그로티우스 학파입니다. 옆에다가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고 하는 이건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교양적이나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쟁과 평화의 법. 여러분들 나중에 외교사 공부하실 테니까 자, 일단 뭐 겸사겸사 한번 보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유명한 30년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유럽에서 있었던 30년 전쟁은 외교사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 힘드셔? 외교사에서 얘기하는 30년 전쟁은 뭐죠? 아니 그냥 뭐 알고 있는 바. 영국과 프랑스. 30년 전쟁. 100년보다 조금 앞서서 30년 전쟁. 다른 전쟁인 것 같은데?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들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럽에서 좀 중요한 전쟁이고요. 이게 외교사의 출발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는 지금 국제법이니까 외교와 그 다음에 정치학은 뭐 사실 지금은 밀어내야 되지만 30년 전쟁은 유럽에 특히 독일을 무대로 해서 있었던 참혹한 전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때 독일 주변은 신교와 구교가 충돌했고 이해되시죠? 신교의 루터 기억나시죠? 루터 같은 인물이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죠. 구교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 독일을 무대로 그 당시엔 지금의 국경과 좀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서로 간에 종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을 마감하는 게 웨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너무 중요한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의 시작이 바로 이 시점이야. 1636년이 바로 웨스트팔렌 조약의 시점입니다. 이게 국제법에 되게 중요한 행위이기도 해요. 그죠? 자, 다시 독일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게 왕위 계승 전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 전쟁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 유럽이 30년 동안 전쟁터가 된 거야. 그 가장 대표적인 무대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던 독일이었어요. 지금의 독일이 그 당시엔 굉장히 많은 국가로 쪼개져 있을 때지, 그죠? 그러면서 각 국가들이 다 개입했어. 그러다가, 야!
자, 일단 정리하자! 라고 다 모여봐! 해가지고, 자, 국제정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외교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웨스트팔렌 조약이야.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면, 국가의 주권을 명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약이 이 웨스트팔렌 조약이에요. 그죠? 그러면 국제법에서도 이게 눈여겨보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자,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이 30년 전쟁의 결과물이에요. 그죠? 제목이 안 나왔네. 30년 전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게 몇 세기예요 하면은 17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17세기 초엽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유럽을 아주 전쟁터로 몰고 왔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만 기억하십시다. 이때 바로 그로티우스가 전쟁 치르고 나서 자, 웨스트팔렌 조약은 방금 얘기했던 국가 주권과 독립성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국제무대 출발! 바로 이게 그 전쟁의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조약의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법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법이 나왔던 배경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러면서 그로티우스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자, 그로티우스 학파 정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법은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자, 국제법을 자연법과 의사법으로 규정하면서 하나의 법 체계를 완성했던 시대가 바로 17, 8세기예요. 그죠? 됐고, 여기까지는 역사예요. 그죠? 안 보셔도 되고, 국제법이 조금 더 흥미로운 분들은 우리 교재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거 생략하셔도 돼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국제법의 법원입니다.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코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을 하나의 근거로 삼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일종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외워야 되지? 막 이렇게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외우셔야 돼. 국제법의 법원입니다. 자, 국제사법재판소는, 자, 일단 ICJ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일단 절차법의 대표적인 근거가 국제사법재판소예요. 그죠? 38조 조항이 좀 특이할 만합니다. 다시. 국제사법재판소는 여러분들 여기 옆에다가 요거 하나 메모하실까? ICJ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예요. 그죠? 자, 요 규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죠? ICJ 규정은 국제법에 아주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는 규정이고 조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국제사법재판소 이건 어디의 산하기관이에요 하면은 유엔의 산하기관이 ICJ예요. 상설 기능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유엔은 언제 나왔어요 하면 1945년이죠. 이때 같이 나왔던 놈이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자, 국제법을 규율할 수 있는 기관이 등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본이 독도 문제 때문에 한국을 시비를 걸 때, 야, 독도 문제 한번 일단 공론화 시켜볼까? 한번 내가 제소할게. 어디로? ICJ로.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예요. 그죠? 제소하면 지네들 마음대로 되나?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ICJ는 제소할 때 그 당사국과 같이 동의해서 올려야만 돼요.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ICJ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일본은 이걸 자꾸 독도 문제를 공론화, 국제 여론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무대응으로 자꾸 일관하고 있지만 지금 무대응의 한계가 딱 자, 직면한 게 이때 시점이에요. 그죠? 어쨌건 중요한 건 ICJ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가장 단단하고 중요한 자, 하나의 재판소로 자리매겨졌다. 여기에 자, 다른 게 아니라 38조 조항을 기억하셔야 돼. 이게 국제법의 연원을 쭉 설명하는 조항이야. 그래서 자, 일단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은 38조. 여러분들 이런 질문 가끔 하시거든요. 내가 조문집을, 국제법은 진짜 일단 법이 많잖아요. 그죠?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문을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특강 시간에 조문이 중요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럼 일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조문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먹을 때 뭐냐면, 답안을 일단 구성하는 능력은 우리 학원에서도 실력 있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PCS를 결과를 아마 내일인가 모레쯤에 아마 다 뭐 연락들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2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짤 텐데, 국제법의 구성론 보면은 꽤 잘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죠? 그 친구들은 오랫동안 훈련을 한 거지, 그죠? 그 친구들도 그렇고요. 저 때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국제법에서는 조문이야. 조문을 얼마나 잘 내 걸로 만드느냐죠, 그죠? 근데 그 많은 조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첫 단계야. ICJ 규정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 지금은. 그러면 뭘 해야 된다?
38조부터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국제법의 연원이야. 그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하나 보십시다. 38조 조항이 도대체 뭐길래, 자,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그럼 여러분들 밑에다가 어떻게, 예를 들어도 되겠죠? 가령 독도 문제가 만약에 제소가 됐다면, 이게 바로 분쟁이, 우리나라가 동의한 거야.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동의해가지고 두 나라가 쟁점이 됐던 독도 문제를 회부가 뭐냐면 올린 거야. 그죠? 그래서 재판소에 중요한 안건으로 올렸어. 이걸 국내법으로 한다면 이혼 사건인데, 자, 원고와 피고가 같이 동의해가지고 올린 사건이야.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올라갔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얘네는 재판소를 운영할 때 뭔가 법을 어떤 걸 근거로 재판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죠? 다시 ICJ에 올라왔어. 그런데 ICJ에서 나는 재판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법적 근거로 삼아야 될지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법의 기준을 크게 보면 여기 네 가지로 딱딱 잘라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재판할 거야 라고 제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법은 결국 이 네 놈이야. 네 놈을 토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분쟁국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제협약, 너무 복잡하죠? 국제협약이 줄줄 끊으시고 다른 표현으로 조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특별한 국제협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IC의 규정이 38조의 1번이 바로 뭐예요 하면 조약이야. 그죠? 자,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거 국가와 국가끼리 맺은, 그죠? 자, 국가와 국가끼리 맺은, 자, 이 조약을 우리는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제법에 1번으로 나와 있어.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의 조약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건 조약이에요 하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조약이라고 맺은 것들의 사례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런 침묵 좋아해요. 그죠? 고민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고민이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조약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방위부 분담에 대해서 몇 %도 인상한다고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협정을 어떻게 맺은 거야? 좀 고민되기도 하죠. 처음 들어보셨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얼마 전에 맺었던 조약을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올린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방위비 분담에 관련된 일종의 조약이에요. 어느 나라가 맺었습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맺은 조약이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야.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면 조약이 정말 많겠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게 두 나라가 맺은 게 뭐냐면 소파라는 게 또 따로 있어. 소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주둔지에 관련된 지위협정이 바로 소파라는 협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조약만도 이렇게 많은데, 많은 건 아니지만 두 개인데, 그러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게 1번이야. 그죠?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사 국가들만 자, 그 구속력을 발휘한다. 오케이. 여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조약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뭐 조약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약은 당사국이니까 한국과 미국의 두 나라만 구속력이 있는 거야. 기타 다른 나라, 일본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바로 조약입니다. 가가 바로 조약이야. 오케이. 조약을 다른 표현으로 협약이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표현이야. 그죠? 오케이.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만 해도 아마 수만 가지가 될 거야. 각 국가마다 맺은 거, 경제조약도 다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죠? 이게 바로 1번입니다. 이거를 법의 근거로 삼겠대. 이해되시죠? ICJ 재판소에서 이걸 법적 근거로 삼겠다. 1번, 2번. 자,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앞에 있는 거 다 띄어내도 좋아요. 일종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국제관습법이야. 이게 제일 일단 방대한 거예요. 그죠? 관습법이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조약보다 더 당사국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죠? 관습은 오랫동안 일반 관행으로 성숙되어 있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일단 관습법의 대표적인 게 주권은 자,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나라 주권 침해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거의 관습적인 내용이야. 이해되시지? 그죠?
다른 나라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자 그런 정책에 간섭하면 안 되겠잖아, 그죠? 근데 이건 굳이 조약으로 안 만들어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관습법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밑에다가 뭐라고 메모하셔야겠죠? 성문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거는 불문법이야. 이해되시죠? 두 번째 2번이 바로 관습법입니다. 여러분들 퀴즈. 고문금지의 원칙이 관습적 내용일까요? 각 국가는 고문금지의 원칙을 관습법화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고문은 어떤 나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침묵이, 그죠? 침묵이 조금, 그죠? 어떻게 보면, 아니야.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고문 금지에 관련된 그 규정이 관습법으로 올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나라는 때로는 관습할 수 있게, 시행할 수 있게끔, 자, 일단 방치할까요? 고문은 가능하다? 이거 아니죠? 어느 사회나, 고문 금지도 관습법화도 있어. 이해되시죠? 그죠?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느 국민이거나 자 그럼 만약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국제법 위반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이건 어떤 예외도 있으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습법이 더 중요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문명국에 의해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동안 발달한 나라들이 이거는 법이 조약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지만 이건 중요한 원칙으로 만들어 놓자. 아까 얘기했던 주권 침해나 이 관련된 원칙들이 8개가 쭈루룩 나와요. 이거는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 원칙이야. 이것도 국제법의 하나의 중요한 재판 규정으로 삼자는 얘기야. 세 번째. 암기 되셨죠? 자, 라번 보시면은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이야. 오케이. 사법 판결의 줄자 꺼놓으시고 그 다음에 국제법 학자의 학설의 줄자 꺼놓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게 뭐겠습니까 하면 이거예요. 자, 네 번째는 중요한 특징이 판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례법이라고 적어놓으실까? 자, 그 다음에 학설이야. 학자들의 학설. 그러면 국제법에 판례가 적용돼요? 이거 되게 약해요.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 그어진 건 국제법에서 적용 여지가 미약한 거야. 학설 더 미약해요. 그렇지만 전혀 근거 없진 않아요. 나중에 이거를 사례를 공부하시게 될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 이 네 가지가 다예요. 여러분들 다시 ICJ가 몇 개의 조항? 몇 조항? 38조 조항에서 1번부터 즉 가부터 락까지 자 법의 근거로 삼겠대요. 우리는 재판소에 올 때 이거 위반이거나 이것 때는 분쟁이 생길 때 우린 이런 법적 근거를 삼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1번이 뭐였죠? 줄여서 조약! 오케이. 다른 편으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협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파괴력이 있지만 전체를 규율하지 못해요. 전체 구속성은 뭐가 더 강한 편이죠? 2번이죠? 뭡니까? 국제 간습법. 오케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고문금지의 원칙이나 뭐 등등은 국제법에 다 통용되는 거야.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나 이거 다 보호받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파괴력이 높죠? 3번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빠르면 다음 주 안에 챕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8가지 다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4번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국제법에서 중요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활용한다. 판례법과 학설, 학자들의 학설이 대표적인 케이스야. 4가지야. 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국제법의 제일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따로 공부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자 처음에 들었던 그 표 있죠? 요거 커리큘럼 표 있죠? 한번 보실까? 자, 1장에 7, 챕터 7 있죠? 요게 바로 조약이야. 이해되죠? 요거만 긁어모은 게 비엔나 조약법 협약이에요. 83년에 완성이 됐던. 얼마 안 됐잖아. 그죠? 1983년에 그때 일단 발효가 되기 시작했던 게 조약법이 이거 다 긁어모았더니 아까 얘기했던 1장에 자, 챕터 7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거야.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가 뭘 드린다? 조약문을 다 드릴 거야. 그죠?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기도 지쳐. 이렇게 많아야 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 다 나올 수는 없겠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을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그거라고요. 관습법도 중요하고 등등등.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의문을 품으셔도 되겠죠? 이거 순서대로 중요한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법의 강제력이 이 두 놈이 최고야. 얘와 얘로 갈수록 약해져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어떤 게 먼저고 순위가 앞서요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1번은 분명해. 그 다음에 2번이 그 다음 활용되는 거예요. 그죠? 3번, 4번은 미안한데 앞에 있는 형들보다 훨씬 더 덜 중요한 거야. 4번은 때로는 무가치하다고 평가받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아주 일부 예외만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보다 1번, 2번, 3번이야. 이해되시죠? 그죠? 혹시 몰라서 보충적으로 4번도 걸어놨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하십시다. 자, 다만 단서조 하나만 더 보시면은 59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59조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59조는 뭐의 59조죠? 여기 발음이 안 되지? ICJ의 규정의 59조 조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의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이해되시나? 59조는 적으실 필요 없어. 아니야, 적으시면 좋지, 그죠? 오케이. 59조 조항은 재판소의 결정은 이렇게 해서 재판을 내려서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여러분들 독도 문제를 아까 올렸다고 가정했었죠. 그죠? 여기에 내린 결정은 누구 사이에만 구속력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겠죠? 오케이, 이거야. 그러니까 59조는 단서 조항인데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죠? 독도 사건이지? 바로 여러분들 일본이 안고 있는 일단 세 군데 일단 그 영역 분쟁이 어디예요? 이번에 독도는 일본이 잠재워놨어. 이건 뭐 특별히 거론할 게 아니라 행사 때마다 일단 얘기하는 게 이거야. 요게 바로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할린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네 개의 섬이 북방 네 개 섬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시사적이 하나만 더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서 쭉 더 들어가면 센가쿠 열도라고 있어요. 일본 애들 표현대로 한다면. 독도, 일본은 세 군데의 일단 지역 분쟁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이건 우리나라와 센가쿠는 중국과 이 북방 열도는 러시아와 이해되시죠? 그죠? 세 군데의 열도 지역인데 요새 이게 조금 문제되고 있어요. 이거 원래 불법적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거 맞아요. 이거는 일본이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근데 만약 독도라고 우리가 분쟁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분쟁에는 이 사건은 관할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렸던 재판소의 결정이 독도는 한국 거야! 라고 결정한 게 북방과 센가쿠 열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것만 우리가 관장한다. 이런 얘기야. 59조 조항. 이해되시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걸 실어주는 단서 조항은 이게 없으면 해석이 마구잡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 규정에서 2번까지 읽고 쉬었다. 아니야, 요 4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십시다. 자,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무엇에 따라 형평과 선에 따라의 줄자 끊으시고 자,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재판소는 또 하나의 막연한 기준이 형평과 선이에요. 이게 좀 추상적인 기준이지만 이거 가지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법원들은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죠? 앞에 있는 네 가지가 법원이야? 외우셨죠? 이제 머릿속으로 다 38조 조항까지 기억나시면 너무너무 좋고 이런 법원들은 효력순위에 입각한 게 아니라 편의에 따라 배열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1번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고요. 이거예요. 이거 아니란 얘기야. 그죠? 우리는 그냥 배열한 거야. 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배열하는 게 어디 있어. 그죠? 사실 중요한 거 맞아. 이해되죠? 그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배열이 꼭 이걸 그러니까 얘네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걸 뭐라고 본다? 1번, 2번.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나중에 법원보다 빈번히 참조되는 거래요. 이게 그 얘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이 배열에 대해서는 다른 마음 먹지 말고 다 중요해. 근데 좀 더 많이 거론되는 게 1번, 2번이야 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린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죠? 알았어. 1번, 2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
자, 국제법에선 국내법에서처럼 규범들 간에 상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대. 오케이! 상하 구분이라고 얘기했어. 상하 구분은 자, 국내법에서 성문법만 가능한 거야. 이해되시죠? 자, 다 아시겠지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야. 자,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야. 그럼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 법률이 되는 거. 얘, 자, 조금 몇몇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밑에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헌법과 명령에, 아니, 법률에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죠? 대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등등이야. 이게 뭘 얘기한다? 국내법은, 자, 성문법 체계에선 상하위법이 명확한 거예요, 그죠? 근데 국제법은 없다, 그런 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법과 국내법은 차이가 꽤 커요. 대략 이해되시죠? 오케이. 저 혼자 막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3번과 4번은 순식간에 끝날 수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마치 박해받는 사람들 상대로 내가 수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힘듭니까? 이 정도는 껌이에요. 그죠? 조금 더 돌아가면은 법이 판례 나오면 좀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 고비만 넘어가시고. 일반적으로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거 보면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죠? 다시. 일반적이래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조약이야. 우리, 자, 관습국제법이야. 자, 국제관습법 아니에요? 같은 표현이야. 자, 그러면 두 놈 다 중요하다고 인정은 돼요. 근데 법의 일반 원칙은 아직 법원으로 인정되기엔 조금 무리가 있대요. 이거 애매한 표현이야. 무리가 있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데 국제법에서 만능으로 적용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와 더불어서 얘도 중요한 법의 근거를 삼는데 앞에 있는 형들에 비해서는 조금 자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다만 자 얘는 어떤 의미로 일단 적용된다?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의 준칙이자 보충적 수단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바로 그거야. 그죠? 얘는 얘와 얘가 적용되기 힘들 때 알았어. 내가 보충제 역할을 할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조약 찾아봤더니 없어요. 관습법도 이 조항이 없어요. 알았다. 너 들어와. 이게 바로 보충적이겠죠. 이해되시죠? 일반 원칙은 그런 정도의 효력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의 1번 원칙에 대한 판결의 구속력은 존재하지만 그 구속력과 법원성은 굳이 따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원성은 자, 분명히 일반 원칙까지는 존재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속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란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죠? 이건 나중에 자, 조금 더 풀어질 부분입니다. 자, 본 규정은 여러분들 20년에 만들어진 PCIJ의 규정을 답습한 것이래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십시다. PCIJ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처음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자, 조금 이런 건 기초적인 거 설명을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거는 뭐 이미 말씀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결과가 LN이에요. 국제연맹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UN인데 얘네들은 뭐예요 하면은 얘는 연맹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맹은 연합에서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쭉 발전한 거잖아요.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맹 체제에서도 최초로 만든 게 P, C, I, J예요. 여기서 말하는 P는 영구적인, 그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일단 계승한 게 뭐냐면 I, C, J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계승했다? 맞는 말이에요. 요 놈의 성격을 얘가 꽤 많이 따라했어요. 그럼 얘가 얘로 발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얘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LN도 체제가 똑같아요. 얘와 다만 구속력이 어느 쪽이 세다? 이쪽이 좀 센 편이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ICJ는 PCIJ의 규범을 꽤 많이 따라하고 준수했다. 맞는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 이거까지 다 외워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요거만 하시면 돼. 자, 그 얘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과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자, 20년에 만들어진 PCIJ 규정을 그대로 따라한 게 꽤 많아가지고 지금 현실과는 좀 어긋나는 점도 많다. 이 규정은 뭘로 보완한다? 결의와 선언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부각해서 볼 게 권고적 의견이에요. 그죠? 크게 체크하시고 자, 이거는 판결이 아닙니다. 권고적 의견은 옆에다가 판결 X, 판결은 아니지만
PCIJ부터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자, 채용되었다. 즉, 국제연맹을 LN이라고, 일단 LN으로 얘기하죠. 그죠? 1차 세계대전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윌슨의 제안으로 만든 게 국제연맹이에요. 그죠? 이사회, 줄쫙. 그러니까 이사회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뭐 안보리 상임이사회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어쨌건 국제연맹에도 이사회가 있었어요. 다시 지도국가들이야. 국제연맹 LN을 만들 때, 야, 이리 와. 해가지고, 야, 이때 만든 게 5개의 상임이사국을 똑같으면, 그거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일단 유엔도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 이탈리아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일본도 들어가 있어. 이해되죠? 그때 당시에. 그죠? 이렇게 지도했던 5개 나라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일단 5개 나라는, 그래서 P5라고 얘기하죠? 자, 러시아, 뭐, 미국, 그 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중국을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다. 국가 구성만 다를 뿐이야. 그럼 다시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런 자 일단 PCIJ에서 자 처음으로 채택된 게 뭐예요? 권고적 의견이래요, 그죠? 국제연맹 이사회 및 총회에 부탁된 분쟁과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얘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야. 야,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해? 네 의견 뭐야? 이 분쟁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PCIJ가 이렇게 의뢰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 이 사건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판결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게 왜 유력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법원의 전문적인 의견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법적 근거는 충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록 이게 판결과는 다르지만 꽤 영향력 있는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권고적 의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우실까? 자, 구조가 똑같아. 여러분들 권고적 의견은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유엔, 그러니까 이건 됐어. 자, 이거 계승했으니까 유엔의 뭐와? 이사회와 또 뭐? 총회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법률 전문가는 누구예요? 요 시대 때. ICJ죠? 여기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 사건에 대해서? 얘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아, 우리 IC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내놓는 의견을 권고적 의견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유엔 시대로 넘어가서는,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 한번 잡아봅시다.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한 국제기구는 한정적이에요. 국가와 개인이 이거 물어볼 수 없어. 어이, ICJ! 미국이야. 야, 이 사건 좀 애매한데? 니카라과 사건인데 한번 너희가 일단 권고적 의견 좀 한번 제시해 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별 국가는 못해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럼 누구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여기다 줄 쫙 꺼놓으실 것. 유엔 시대로 넘어가면서 의견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총회 1번이라고 정리하셔도 좋아요.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를 얘기합니다. 안보리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전 한번 찾아보시되 안보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엔은 밑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보장 이사회예요. 좀 이해하셔.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것도 사실 처음엔 다 어려워요. 그죠? 안보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면은 토탈 15개 나라인데 5개 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P5 국가예요. 이걸 상설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국가를 비상설이라고 얘기해서 얘네는 2년 임기로 교체되는 거예요. 얘네는 영구적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죠? 이래서 15개 나라가 토탈 되겠죠? 이 나라들이 어떤 중요한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표결 처리해서 9개 나라가 찬성하는 표결 처리로 넘어가는 게 얘네들의 원래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게 바로 안보리인데 얘네들이 뭘 물어볼 수 있다? 야, 요번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사법재판소에 올리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해 줄래? 라고 요구하는 게 권고적 의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 외우셨어. 안보리가 먼저 일단 권고적 의견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엔은 얘네보다 더 큰 조직이 있어요. 유엔은 총회라고 얘기해요. 전체 회원국이 더 모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는 표결 방법이 어떻게 되죠? 1국 1표주의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한 표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한 표고요. 아무리 약소한다라도 한 표야. 다 똑같이 표결 처리해.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과반수로 처리되는 게 얘네들의 표결 방법이야. 얘네도 물어볼 수 있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유엔의 가장 중요한 조직 2개가 물어볼 수 있대. 어디에? 자, ICJ에. 이해되시죠? 2개가 뭐다? 자, 총회와 안보리인데 이걸로 하면 좀 심심하죠. 밑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엔의 기타 기관과 전문 기관이 자 총회에 자 허가를 얻어야 된다. 오케이. 자 기타 기관에 줄쫙 꺼놓으시고 전문 기관에 줄쫙 꺼놓으시고
자, 실제로 이 허가가 부여되고 있는 유엔 내에서는 신탁통치이사회가 또 있어요. 자, 이제 유엔 일단 이게 다야, 그죠? 신탁통치이사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역사에서 근대기 때 현대 막 들어가는 시점에서 찬탁, 반탁할 때 그 신탁통치죠? 그죠? 이 얘기야. 지금 활동하지 않아요. 업무 접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더 이상 신탁통치할 국가가 없어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유엔 산하기구 그냥 얼떨결에 외우셨어. 총회, 안보리, 신탁통치이사회. 이해되죠? 다 뭘 물어볼 수 있다? 권고적 의견. 이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점령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중간 이사회, 그 다음에 행정법원, 자, 일단 판결, 심사, 청구위원회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까지가 기타 기관에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전문기관에 동그라미 치실 거. 자, 얘네는 15개. 원래 요거는 외우시면 너무너무 좋아. 자, 얘네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얘네들은 상설기관들이고요. 요 밑에, 유엔 밑에 전문기관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무려 몇 개? 16개야. 16개가 쫙 있어. 이 중에서 무엇을 제외하고 만국우편연합이라고 하는 최신에 관련된 기구가 있는데 얘네를 제외하고 15개.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게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제가 좋아하는 기구가 로마의 로마의 기관으로 있는 FAO예요. 예를 들자면 얘가 16개 중에 하나야. 세계 식량기구의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로마의 본부가 있는 개도국이나 아니면 빈곤국가에 식량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때 수장이 있었어. 한국인 수장. 이동욱 박사라고 이 양반이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자, 굉장히 일단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이 양반이 수장으로 있었던 기구가 바로 WHO야. 이게 뭐죠? 세계보건기구의 약자죠? 이런 것들이 요 16개 기관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얘네들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애들이래.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북한이 동창리에 지금 다시 미사일 발사대를 다시 수리하고 있다는 등 조금 불길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국제원자력기구가 약어로 뭐가 되죠? 북한 문제에 관련돼서 늘 나오잖아. 뭐죠? 여러분들 원래 시간은 딱 50분 하고 우리가 쉬워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마감을 하려고 하나가 뭐죠? 국제원자력기구의 약어가 어떻게 되죠? IAEA예요. 그죠? 얘네를 16개 기관에 들어가진 않지만 워낙 중요한 기관이니까 여기까지 포함하면 권고적 의견을 완성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제원자력기구 밑에다가 IAEA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여기까지. 권고적 의견의 요청은 법률 문제만 할 수 있고요. 다른 문제는 일체 거론할 필요 없어. 정치적 문제 물어볼 수 없어요. 법률적 자문만 할 수 있다. 법원은 ICJ를 얘기하는 거죠. 유엔의 주요한 분쟁 처리 기관으로서 오케이 줄 쫙 꺼놓으셔야 돼. ICJ는 어떤 성격이에요 하면은 유엔의 중요한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래요. 당연한 얘기겠죠. 타 기관이면 여러분 이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타 기관이 뭐예요? 자, 제가 좀 정신없이 적었는데 뭐가 타 기관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기초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국제법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자, 유엔에서 일단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애들이 뭐 있다? 처음에 총회 또 안보리 또 기타 기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다른 거 외우시지 않아도 오케이 이거 있죠? 신탁통치이사회. 그 다음에 무엇을 제외하고 만국 우편연합을 제외하고 15개의 기관이 있다. 근데 이걸 나오면 뭔가 좀 부족하죠?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뭐가 됩니까? IAEA. 얘네들이 요청하는 건 누구한테? 유엔에 직접 요청하는 거죠? 아니지. 어디에 요청하는 거죠? ICJ에 요청하죠. 이해되죠? 뭘 물어봐야 되죠? 정치적 사건 다 물어볼 수 있죠? 아니죠? 법률적 사건에 대해서만 자문을 요구한다. 이거야.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게 전부야. 그죠? ICJ 고유 권한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 짓읍시다. 요컨대 당해 기관에 부탁된 문제와 혹은 임무 수행에 발생된
여러 가지 여기서 한 제는 모든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에 관해서 법률적 논점에 관한 자문을 해야 한다. 법원은 유엔의 중요한 분쟁 처리 기관으로서 타 기관의 의견 요청에 응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에 줄줄 꺼놓으시고 명백히 법률적 성격이 아닐 때는 의견 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에서 하나만 더 기억하고 끝냅시다. 끝내는 게 쉬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서현씨? 뭐가 있죠? 딱 한 번 거절했던 사건, 딱 역사상 한 번 있었죠.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죠? 5살 동안 열심히 국제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농담이야. 그죠? 그게 기억나잖아요. 그죠? 뭐죠? 역사상 ICA가 뭐야 이거 너희들의 일 아니잖아.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거절한 딱 한 번의 사례가 있어. 그걸 외워야 돼요? 외워야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기구 중에 하나잖아. 쉬는 시간에 도망갈 거죠. 그죠? 이거지. 그죠? 기억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안 나시나 보다. WHO. 이게 뭐였죠? 세계보건. 오케이, 굿. 세계보건기구야. 얘네들이 핵이 건강에 위협돼요? 이따위로 물어봤어. 핵 개발이, 핵실험이 건강에 위협되죠? 뭐 이렇게 물어봤어. 그죠? 이거 내가 해석하기 힘들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거절했어. 이해되죠? 그죠? 유일하게 거절한 사건이야. 세계보건기구면 자격은 된다, 안 된다? ICA에? 된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15개 기관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조건이 돼요. 근데 얘가 물어본 건 ICA가 뭐라고 해석한 거다? 이거는 뭐에 가깝다? 법률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부분에 가깝다. 그리고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핵을 물어볼 필요는 없다라고 거절한 거야. 이해되죠? 유일한 거절 사건이야.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이제 별거 아닙니다. 그죠? 자, 마무리는 쉬었다가 하십시다.